자, 축구품도를 얼추 여러분이 하셨을 텐데, 제가 쭉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 축부품도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이 원점을 어디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 저라면은, 여기 본체에서 베어링하고 조립하는 면이 있죠. 요거. 여기에다가 중심선 그릴 때 원점을 정렬하고 이렇게 분할을 할게요. 요 왼쪽의 거를 먼저 가고 오른쪽의 거를 이렇게 그린다 했을 때 원점 위치를 여기로 놓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세 파트에서 정면에다가 바로 스케치 들어가는데 중심선을 일단 쭉 그려 놓습니다. 자, 요 중심선을 원점에다 역시 일치로 맞출 것인데 요짝에서 요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요렇게 놔두고 나는 원점 위치 여기서 이렇게 절반을 그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단이 구분돼야 되니까 이렇게 선을 하나 잡고 이렇게 15파이짜리 베어링 꽂아지는 15파이짜리 한번 가고 요 단 끝나고 풀리하고 조립되는 키움 자리가 있는 요 단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나사 자리 요렇게 한번 가고 나사 틈새는 이따가 얘기할 테니까 우선 요렇게 꺾으면서 선을 추가해 놓을게요. 자, 요래 내려와서 요래 했어요. 자, 스케치하면서 저는 이 선하고 원점 위치하고를 일치 피드백이 뜨도록 이렇게 맞췄어요. 즉, 여러분도 이 선하고 원점하고 일치 이렇게 생각하시란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 중심선이 좀 짧을 것 같으니까 좀 늘렸고요. 먼저 요거 지름부터 넣어볼게요. 여기는 베어링하고 조립되는 축의 지름이네요. 6002 안찌름 공식 02 15파이가 되겠네요. 자, 15파이. 그 다음에 이 풀리하고 조립되는 이 구멍은 앞서 풀리를 작도할 때 실측해 봤었습니다. 요거 12파이였죠? 12파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거는 잘 안 보이기도 할 텐데 요 너트 있죠? 너트에 대해서 바깥으로 축의 수나사가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살짝 튀어나온 요 외경을 재볼게요. 요거 외경 쟀을 때 얼마 나오셨어요? 네. M10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요거 M10. 그래서 요거 지름은 10파이. 자, 요렇게 10파이로 요거를 잡아 놓고, 여기만 좀 확대할까요? 요 그림이 요렇게 되면 확대했을 때 괜찮네. 자, 12파이 축을 나타내는 끝단은 요 선이에요. 그리고 M10으로 나타내는 축의 끝은 측면을 나타내는 실선은 요거예요. 얘에서부터 요렇게 이 간격은 몇으로 실측이 되셨나요? 엄마? 11? 5mm 안 본 거 아니에요? 5mm 눈금? 그죠. 자, 그러면 요 선하고 간격을 저는 16으로 잡아 놓을게요. 16으로. 자, 요거하고 요 선하고 16.
이쪽에 좀 이동이 됐네요. 자, 이렇게 좀 당겨서 조절해 놓고, 그 다음으로 12파이 구간을 나타내는 거는 요선하고 이거 같은 자리이기는 한데 풀리의 요 측면을 나타내는 요 선하고 요 간격이 12파이의 구간인 셈이죠. 요거 실측했을 때 얼마 나오셨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네. 19 맞죠? 그죠? 태준씨 얼마라고요? 19.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도 요거 치수를 중간점으로 찍혔네. 선과 선을 잡아서 19. 그러면은 이번에는 으쌰 요렇게 해놓고 으쌰 이렇게 살살 당겨놨어요. 요 단에서부터 요 단까지, 베어링이 조립되는 요 단까지, 요거 간격은 얼마로 보셨어요? 네. 이사철은 지났죠? 반응이 없네. 미안합니다. 네. 썰렁함. 자, 요거는 24가 되겠어요. 24. 일단 이 구간별로 지름 치수와 X방향의 치수들을 잡아놨어요. 구간별로 X방향과 지름 치수들, 요런 것들을 정리해 놨는데, 맨 왼쪽에 있는 요거를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여기는 나사의 틈새를 적용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나사의 틈새를 적용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이걸 왜 나사의 틈새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바로 이야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와셔가 채워져 있고 축에 수나사부가 튀어나와 있으면서 옆에 있는 이 단하고 여기가 가려져서 안 보일 때라면은 수나사의 틈새로 적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마침 다행스럽게 여기 수나사의 지름은 나타나면서 와셔와 아울러 여기 실선이 표시가 돼 있어서 요거 쟀을 때는 여러분이 10으로 확인하셨는데 여하간 이거 지름을 재보니까 10보다는 작죠? 그럼 이건 명확하게 이거도 나사의 틈새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나사의 틈새라는 규격으로 요거를 갈 텐데 나사의 틈새 규격을 적용할 때나 불완전 나사를 적용할 때나 이 기준은 뭐를 가지고 먼저 보셔야 돼요? 나사의 피치값부터 먼저 확인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과제 도면에 축에 사용된 수나사는 나선이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되죠. 일반 나사의 경우에 피치값과 가는 나사의 피치값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죠? 일반 나사의 경우는 요렇게 이야기하는 이 피치값이 가는 나사일 때보다 더 커요. 그러면 축에 사용한 이 수나사는 무조건 가는 나사로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가는 나사로 이거를 봐야 했을 때 미터 보통 나사와 미터 가는 나사라는 규격이 10항과 11항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미터 가는 나사, 11항의 미터 가는 나사 요거 보고서 M16 이하의 피치 값들은, 그리고 M8까지이기는 하지만 전부 다 가는 나사에 대한 규칙에서 피치 값이 1.0이 꼭 있다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내가 이 축의 수나사를 볼 때 여기 가는 나사를 적용한다고 하면 요게 M10이면서 피치값 1.0인 셈이네요. 여기까지는 전개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불완전 나사부와 나사 틈새를 적용할 때 나사의 피치를 기준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을 때처럼 요때 피치값 1.0으로 불완전 나사부도 보는 것이고 나사의 틈새도 피치값 1.0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 나사부를 보는 거 아님을 확인을 했고 나사의 틈새 요거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나사의 틈새로 와가지고 피치값이 1일 때 여기 행의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과제 도면에 나와 있는 이 단은 요렇게 나와 있고 요렇게 꺾어져서 요렇게 봐야 되죠. 근데 요 그림에서는 규격에 나와 있는 단은 어디예요? 여기에 단이 나와 있죠. 여기 깍골로 보셔야 돼요. 요거 과제 도면의 형상을 보면서 적용하실 때는 요거를 깍골로 보셔야 돼요. 즉 G1하고 G2에 대한 것 적용할 때는 깍골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 단에서 요래 내가 꺾어 놓고 여기 단으로부터 나오는 거 요거가 G1 요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요 단에서 출발해 가지고 꺾어진 여기까지 보는 요 치수를 G2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칭 지름이 적용되는 요런 것이죠. 그러면서 요 방향이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격을 봤을 때 DG라는 거 개론이긴 한데 개요를 말씀드리는데 DG가 여기 모가지에 대한 거죠. 여기가 DG예요. DG 구할 때는 피치값 1일 때 호칭지름 M10이죠. 호칭지름이 M10이죠. 거기서 1.6 빼가지고 8.4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8.4가 나오는데 8.4가 나오고 뭡니까? 1.6이 G1이었고 G2가 3이고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이때 이게 30도가 절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괄호하고 최소값이라고 참조하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셈이에요. 자, DG를 구하는 공식이 D-1.6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서 여기 호칭 지름이 D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제 도면에서 여기가 M10으로 본 거죠. 그러면 호칭 지름이 10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여기에다가 D에다가 10을 대입하는 거예요. 아, 저게 마이너스였어요? 네, 마이너스였어요. 아, 눈이 아프죠? 그죠? 좀 작게 글씨들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마이너스를 못 본 게 아니고 그냥 다시로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10-1.6 그래서 8.4가 나온다는 이야기였어요. 여하간 그랬을 때 이게 개론적인 거를 이야기하던 중이었고 각도값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각도값 옆에다가 이게 최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요거 주의하실 때 개론적으로 요거 살펴볼 때 G1과 G2 이런 거랑 DG랑 이런 거는 다 괄호 표시가 없죠. RG라는 것도 괄호 표시가 없어요. 얘네들은 다 치수들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RG 쪽을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거 웍스에서 이렇게 선이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RG의 필렛 값은 안 넣을게요. 어디에서 하겠어요? CAD에서 상세도를 뺐을 때 상세도에다가 필렛 넣으면서 이거 선 끊기 할 거예요. 그거를 개요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규격집은 요 정도로만 제가 화면을 정리해 놓고 이제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요랬을 때 나는 피치값 1로 간다. 요렇게 하고서 여기를 확대해 놓고 이제 적용을 해 보려고 해요. 나는 이거 나사 틈새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치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선을 꺾어서 그릴게요. 자, 선 그리기. 요래 내려가서 요렇게 넉넉하니 잡았어요. 편집하려고 요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요 요소 잘라내기 할 때 코너 옵션을 이용해가지고 요선하고 요렇게 선택해버리면 얘네가 요렇게 코너가 정리돼 버리겠죠. 그래요. 요소 잘라내기 코너로 요선과 요렇게. 그러면 여기 선을 이제 없애야 되죠. 여기 선을 없애기 위해서 코너 옵션 그대로 쓰는데 요선과 요선을 선택하면 여기가 날아가 버리죠. 네. 그러면 치수들 날아가는 거는 없고 안전빵이네요. 그러면은 이 좀 전에 동현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를 규격집에서 DG라고 했던 자리인데 요거를 D-1.6 왜? 피치 값이 1일 때 여기 줄을 갖다가 적용하는 거로 D 호칭 지름 D가 10이었으니까 10 빼기 1.6 해가지고 8.4가 이렇게 지름값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름값을 넣어볼게요. 자, 요거 들어갔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요 단에서부터 모가지 요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지점까지 여기를 G1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거에서는 요 단에서 요 점까지죠. 요 점까지가 1.6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돼요. 1.6 G1. 그러면 나도 여기다가 1.6이라는 치수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으로 요 단에서부터 꺾어져서 올라간 끝점 있죠. 요거의 값이 G2라고 나와 있는데 G2의 경우는 3으로 되어 있어요. 3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요 단에서부터 이 값을 웍스에서 3으로 넣으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 나사부의 구간은 16이고 3이고 1.6이고 요렇게 되다 보면 이게 완전 정의가 제 거는 다 됐는데 여하간 이 각도값 30도가 넣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못 넣죠? 그죠? 중복된다. 요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만 하시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여기까지 순화사는 여러분 다 제 치수랑 똑같이 가셨죠? 오케이.
축의 나사를 그릴 때는 항목표에서 16번 아니면 17번 둘 중 하나에 대해서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요렇게 이 순하사가, 축에 순하사가 나와 있고 그럴 때 불완전 나사부로 갈 것이냐, 나사 틈새로 갈 것이냐,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불완전 나사인지 그냥 틈새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게 와셔가 채워져 있고 요쪽에 순하사의 지름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뭐를 적용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틈새. 그리고 요렇게 순하사가 아예 요게 다 보일 때도 있어요. 요렇게 다 보일 때도 있다면 그럴 때는 불완전 나사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불완전 나사 적용했던 게 뭡니까? 동력 전달 장치 11번 축할 때 그게 그렇게 적용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와셔가 없고 너트만 채워져 있거나 뭐 그럴 때, 그리고 동력 전달 장치 11의 경우는 와셔도 있었지만 순하사의 지름들이 이쪽 안쪽에도 다 보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와셔가 채워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모가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럴 때는 뭐로 가라? 나사 틈새로 적용해버리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16번 그림에 그 약간 한쪽이 파여 있는 거는 틈새가 아닌 거죠? 16번 위에 그림에 약간 파여 있는 부분은 틈새가 아닌 거죠? 온나사의 불완전 나사부 길이 여기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쪽 그 오른쪽 그림들 한쪽이 살짝 파여 있는 부분이 파여 있는데 틈새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틈새가 아니죠. 이거는 불완전 나사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야기하는 거고요. 불완전 나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 가지고 이걸 틈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틈새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다음 단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다음 단으로 와서 보면은 여기는 키움 자리만 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축을 회전 보스 베이스 할 거를 스케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넘기면 되죠. 더 만질 거 없어요. 그 다음 단을 봅니다. 그 다음 단인 그 뭡니까 15파이짜리 24 요거 적용된 건데 여기에 요렇게 요거 적용해야 되는 거 하나 있죠. 여기에 뭡니까 5일식 부착관계에서 축모대기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다가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도 역시 5일식 부착관계 갑니다. 여기죠. 아까 여러분이 하시던 거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적용할 때 보면 안 되죠. 요거는 뭐 할 때 보는 자리예요? 하우징이죠. 하우징. 베어링 커버 그런 거에 오일실이 들어갈 때 쓰는 규격, 적용해야 되는 규격이죠. 하우징 쪽을 보시면 안 되고 축에 대해서 적용하는 요거를 참고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건 뭡니까? D1에 대한 것을 먼저 보게 돼 있는데 D1이 15파이로 우리가 알아놓은 거죠. 15파이 쫙 요 표에 와서 보니까 D1이 15일 때 D2가 얼마로 돼 있어요? 13.1. D2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즉 우리가 이렇게 기울여서 선을 그려놓고 요 끝점하고 중심선하고 해가지고 요거를 13.1 이렇게 적용해서 D2를 적용해야 될 거란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요거 15도에서 30도 각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 몇 도 하기로 했어요? 네, 30도. 가공할 때 30도 기울기가 가장
많아요. 45도가 가장 많기는 한데 이렇게 예각으로 쓸 경우 30도로 가공하는 것들이 가장 그 다음으로 좀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각도값하고 D2에 대한 값하고 요거 알아놨으면 둥글기 준다 이거는 역시 모서리선을 CAD로 넘기기 위해서 그대로 갈 거고 오토캐드에서 둥글기 준다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여담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과제도면에서 우리가 CAD로 넘겨가지고 여기에 R값하고 여기에 R값하고 두 개를 다르게 둥글기를 줄 거예요. 왜냐? 요쪽은 R값 커도 상관없죠. 근데 요쪽은 R값이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축에 이렇게 먹어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R값은 0.5 정도로 작게 주고 여기 R값은 R2 정도로 이렇게 크게 주고 이런 식으로 오토캐드에서는 정리할 거예요. 왜? 요 축의 단하고 요 축의 단하고 너무 여기가 가까워요.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5파이짜리 요 축에 대해서 24 요렇게 된 거에다가 선을 추가하면서 이제 가볼게요. 일치로 시작해서 일치로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중간점에서 시작해버리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D2 값 13.1을 먼저 넣어 볼게요. 점 클릭하고 중심선 클릭해서 이렇게 지름값 넣을 수 있죠. 요것이 13.1 됐나요? 그 다음에 각도값을 넣어 봅니다. 기울어진 선하고 요 수평선하고 선택해서 요것을 30도. 자, 이거 요소 잘라내기 할 때 이 X방향 치수들이 날아가지 않게 하려면 코너 옵션을 쓰는 게 그나마 정보가 덜 날아가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코너 정리하고 요렇게 한번 또 코너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요 튀어나간 요선들을 좀 정리할게요. 자, 요선과 요선 이렇게 클릭하고 요선과 요선을 클릭하고 이러면 치수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잘 남아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끝났습니다. 아이고 숨차. 자, 이제는 축의 우측을 향해서 돌진해 봅니다. 자, 좀 전에 요거 축을 시작할 때 어느 거를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했냐면 베어링이 조립되는 여기를 원점으로 놓고 내가 우측을 이렇게 그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하고 일치 구속이 되어 있는 요 선을 기준으로 끝점 일치 보고서 요래 이제 그릴 거예요. 두 번만 꺾으면 되죠. 두 번만 꺾어서 이렇게 선을 추가해 놓을게요. 자, 요래, 아이고, 기울여서 그랬다. 이렇게 잡았어요. 자, 여기 기어하고 조립이 되는 이 축의 지름을 실측하셨을 때 요거 18파이 나오셨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 나도 요거 지름을 18파이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측 안 해도 되는 지름이죠. 6002 베어링이 들어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15파이 요거 그대로 가는 거죠. 여기 지름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고민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요 간격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요한 치수이냐 라는 거예요. 아까 질문을 한 분이 있었는데 여기를 짜투리 치수로 놔둘까요? 여기를 짜투리 치수로 놔둘까요? 했을 때 저는 요거를 B를 짜투리 치수로 놔둬도 됩니다. 그랬었죠. 그래 놓고 이야기 해놓고 돌아서서 가만 생각했더니 내가 요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즉, 요거는 어떻습니까? 베어링이 닿는 요 자리로부터 요 베어링이 닿는 요 자리까지 관리하는 치수이기 때문에 B를 실측을 해놔야 맞겠다는 거예요.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 A 자리는 베어링을 조립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나가 있죠. 그래서 A 자리를 짜투리로 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요렇게 B 자리를 B라고 제가 표시한 자리를 측정해 보시면 요거 얼마 나오십니까? 60이 나와요. 그죠? 요게 60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또 확인시켜 드릴게요. 60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것 중에 본체 부품이 있죠. 본체 부품도에서 열려라. 더블 클릭 안 했나? 열려 있구나. 참. 본체 부품도에서 이거 단면 보기 해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베어링이 닿는 이 면에서부터 베어링이 닿는 이 면까지 본체를 내가 설계했을 때 얼마로 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셈이에요. 요거 계산해서 측정으로 해가지고 요 면에서부터 요 면까지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요게 딱 60으로 나왔네요. 브라보. 이거예요. 그죠? 축이 본체 요 면하고 일치하게 단이 져 있어야지 조립했을 때 베어링 자리가 엄한 데에 떠 있거나 그러지를 않겠죠. 이건 지금 파트 설계하는 중이기 때문에 파트별로 설계하기 때문에 요런 치수 정도는 주의해 주셔야 되겠어요. 본체가 60인데 축의 요 구간이 59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감독관 눈에 너무 잘 보이는 자리예요. 치수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뭘 강조하는지? 예. 그러면은 나는 나는 이 키가 안 먹으니까. 자, 요 구간에 대한 값을 넣을 때 요거를 60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이야기. 18파이가 60으로 가야 되고 요거를 이렇게 좀 더 늘려놓고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A라고 이야기했던 요 구간은 짜투리로 보기 때문에 축의 요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전체 길이를 넣어서 해결할게요. 전체 길이 여러분은 얼마로 보셨어요? 요거 깔끔하죠? 130 나오셨나요? 반올림으로 보셨겠구나. 그렇죠. 프린트가 또 달라요, 제 거랑. 131로 그럼 사용하도록 할게요. 131로. 자, 그랬을 때 전체 길이를 131로 넣음으로 완전 정의 끝내도록 하겠어요. 여기까지는 치수 저랑 다른 분 없으시죠? 치수들이 잘 보이시나요? 요 정도면 치수 더 보이죠?
자, 그러면 회전 보스 베이스 해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편집을 잘못하셨으면은 이 열린 계곡선이 있어서 에러가 나기도 할 텐데, 아이고, 한영전환.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뜰 테고. 안 되신 분? 자, 그러면 요거 파트 이름을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파트 이름 저장하도록 할 텐데, 요 부품은 어디 갔노? 공이 축 하고 기어박스 이렇게 파트 이름을 저장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과제 도면에서 그 조절해야 될 부분을 마저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할 때는 스케치 상황에서 베어링의 코너알 부분을 축을 회전 보스 베이스 할 때 필렛 값을 미리 넣고 했었단 말이죠. 요번에 요거를 그냥 피처 명령으로 필렛 R 0.3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요거는 빼먹으면 안 되는 자리, 요거 잊지 않고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먼저 하고 이제 평행키 홈 파는 거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어느 모서리에다가 필렛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여기 요 모서리 하고 여기 안쪽 모서리, 여기 두 군데에다가 0.3 필렛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조명 조절. 자, 요렇게 두 군데에다가 0.3 필렛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평행 키 홈 자리를 보도록 합시다. 왼쪽에 있는 축의 단에서 이야기할 때 두 번째 단에 평행 키 홈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어느 단이에요? 요 단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제1참조로 이 원통면을 선택을 하고, 제2참조로 선택할 때는 참조 영상 기준면 만들 때예요. 참조 영상 기준면 만들 때 제1참조를 원통면을 선택하고 제2참조를 윗면 요거를 선택하는데, 윗면에 대해서는 평행으로, 제1참조 원통면에 대해서는 탄젠트로 요렇게 해서 요 위치에 평면을 만들어 줄게요. 자, 참조 영상의 기준면으로 해가지고 원통 클릭했어요. 디자인 트리를 열어서 윗면 평면을 제2참조로 선택했어요. 자, 관계를 평행으로 이렇게 제2참조 윗면 평면에 대해서는 평행으로, 원통면에 대해서는 탄젠트로 이렇게 정의되셨나요? 네. 자, 네. 0.3 필렛도 제어링 들어가는 자리에 자, 그러면 나는 여기 평면을 만들었으니까 일단 요 디자인 트리에서 만들어준 요 평면에다가 반드시 스케치 가야 되죠? 스케치 들어와서, 자, 화면을 좀 확대해 놓았고요. 이 평면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으니까 좀 귀찮아요. 그죠? 모서리하고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스케치 들어온 상황에서 디자인 트리에 있는 평면 1을 갖다가 숨기기 해버려도 됩니다. 숨기기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는 직선홈을 이용해서 요렇게 장공 영상을 그려 놓도록 할게요. 그 장공을 그려 놓고 난 다음에 이 위치를 나중에 이거 조절하도록 해볼게요. 자,
직선홈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에다가 3번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단 얘는 정렬이 될 때 어디에 정렬이 되는 게 좋겠어요? 원점에 대해서, 여기 원점에 대해서 중심선 요거 있죠? 중심선 자체를 클릭하셔가지고 일치로 잡아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원점하고 얘를 일치로 잡으면 정렬이 됐나요? 네. 요렇게 정렬이 됐고, 자, 앞서 우리가 그 풀리를 작업하면서 이 평행키에 대한 기준 치수, B에 대한 기준 치수는 미리 알아놓은 게 있어요. 얼마였어요? 4였죠. 10초가 12 이하, 10초가 12 이하일 때 B의 기준 치수는 4였어요. 4였어요. 일단 요 4라는 치수를 먼저 넣어 놓습니다. 선생님, 근데 일치하면은 네. 뭐랑 일치하라고요? 원점하고 요 중심선 자체. 예, 그렇게가 일치해요. 됐나요? 네. 그리고 이 선분과 선분 선택해서 4라고 치수를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은 나는 일단은 이 과제 도면에서 키의 길이 값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왜 직선홈의 장공으로 왔는지 아시죠? 왜 센터가 있으니까 중심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양쪽 둥근형인 셈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제일 바깥에서부터 바깥까지 이렇게 길이 값을 측정해 볼게요. 14,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요거 치수를 기입할 때 호를 클릭하고 호를 클릭해서 제1호의 상태, 제2호의 상태 최대로 가기 위해서 치수를 클릭할 때는 호 자체를 클릭하고 호 자체를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를 한번 넣게 되죠. 그리고 최대값으로 바뀌면 이 바깥으로 이게 바뀌게 되죠. 네, 그렇게 치수를 넣고 해볼게요. 호와 호를 클릭하고 치수가 일단 센터 간격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지시선 탭을 눌러서 호의 제1호 최대, 제2호 상태 최대 둘 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은 바깥 치수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가 1, 4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완전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과제 도면에서 이거의 위치를 보면 이거 좌우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뭐냐면 이 선에서 이 선 사이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길이하고 요렇게 길이하고 둘이 거리값이 달라요. 그랬을 때 A를 위치값으로 볼까요? B를 위치값으로 볼까요? A가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 호를 선택해서 여기 치수를 넣을 때 이거 최소값으로 볼 텐데 이 최소값으로 봐야 되는 이 치수는 몇이 나오던가요? 3 나오나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휘어지는 거 있잖아요. 요거 못대기 말하는 거죠? 네. 못대기의 왼쪽에 있는 것이 이게 14파이였나요? 14파이 이 축지름을 가지는 거 이거 끝이 바깥의 선까지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요 바깥의 선에서부터 키홈의 요 선까지가 3mm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무대기예요? 요게 못대기 선이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호를 선택하고 모서리선을 선택하고 지시선으로 가가지고 이 치수가 제1호의 상태를 최소로 바꿔놓으면 여기 간격치수로 바뀌겠죠. 그랬을 때 이 값을 3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치수를 또 넣어봅니다. 요렇게 일단 치수 넣어놓고 지시선 탭으로 가서 제1호의 상태 최소 요거를 최소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3으로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규격집에서 이 평행 키홈 10초가 12 이하일 때 T1 값을 마저 찾아봐야 되겠어요. T2 값은 풀리할 때 했던 거예요. 풀리할 때 했던 것이고 우리가 축에 대해서 키홈이 파고 내려가는 이 T1 값을 마저 봐야 된다는 거죠. 10초가 12 이하일 때 T1 값은 얼마입니까? 얼마라고요? 2.5죠. 그래요. 2.5. 요것을 보았을 때 요 아랫방향으로 얘가 돌출 컷 해가지고 내려가는 값이 2.5 요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요 이야기죠. 네, 요 식이죠. 자, 그러면 돌출 컷 해가지고 2.5 블라인드 형태일 때 2.5 이렇게 파고 들어갔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인가요? 자, 그러면은 평행 키홈 자리 또 있죠. 요 기어하고 조립하기 위해 우리가 요거 실측했던 18파이 측정했던 요 원통 쪽에다가 면을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 면이 어느 겁니까? 요 면이죠. 그죠? 요거 아까 본체하고 조립하기 위해서 요 구간이 60의 길이가 돼야 된다 이야기했던 구간이죠? 그죠? 자, 여기 원통을 제1참조로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역시 윗면 평면을 제2참조로 선택을 해서 제1참조에 대해서 탄젠트 하면서 제2참조에 대해서 평행한 관계인 평면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뭐 하려고 만드는 평면이에요? 키홈 때문에 만들어주는 평면. 그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평면을 만들어 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평면 2에다가 역시 스케치 가야 되겠죠? 영주씨 오케이? 네. 다현씨도 오케이? 다현씨 자리가 고개가 되게 아플 것 같아. 네. 자, 이 평면 2로 스케치 사용해서 들어왔고요. 여기에 스케치 들어왔고요. 역시 스케치 상태에서 평면 2가 디스플레이 되면 좀 귀찮네요. 그죠? 귀찮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잠깐 숨기기 이렇게 해놓고 깔끔하게 이렇게 숨기게 해놓고 자, 이때 얘는 어떤지 위치가 어떤지 좀 잠깐 관찰을 해볼게요. 여기서 떨어지는 간격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간격 무조건 육안으로 봤을 때 그 좌우 대칭에 또는 이 키홈이 센터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양쪽은 어때요? 그렇죠. 요쪽 A라고 이야기하는 여기는 얼마로 보이세요? 1호. 그래요. B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기는 얼마로 보이세요? 그래요. 이거 육안으로 비슷해 보인다고 그냥 중간이겠거니 하고 해버리시면 틀려버려요. 자,
그러면 나는 직선홈을 이용해서 가는데, 요거 우리가 확인한 김에, 직선홈을 이용해서 이거 갈 때, 최대로, 제1호의 상태, 제2호의 상태, 최대로 갈 때, 60에서 15하고 17을 더한 거를 빼주면은 이 키홈의 길이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60에서 21을 빼는 셈이죠. 60에서 21을 빼는 셈이죠. 왜 60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구간의 총 길이가 60이잖아요. 그러면서 15하고 17을 더하면 22이고, 32. 예, 예? 32. 32? 22가 아니고 32. 아, 32. 아, 쏘리. 아, 참, 이렇게 암산도 잘 못해요. 그러면은, 60에서 32를 빼면은, 요거 얼마 나와요? 28. 그래요. 28 청춘. 좋습니다. 28이 이렇게 나오고, 이 방향을 주의해야 되죠. 아, 여기 왼쪽으로가 3단이죠. 3단이죠. 3단인 쪽을 향해서 얘가 뭡니까? 15 요렇게 위치를 이 모서리로부터 잡고 있어야 되죠. 뭐 이쪽에 15를 잡건 아니면 반대로 오른쪽에다가 17을 잡건 위치 치수는 둘 중 하나를 잘 쓰시면 돼요. 방향을 주의해야 되겠고. 자, 좀 한꺼번에 많이 이야기하긴 했는데, 자, 이 직선홈을 일단 모양을 맞춰서 그려 놓을게요. 우리가 방금 알아낸 건 뭐예요? 28이라고 키홈의 전체 길이를 알아냈죠. 지시선 탭으로 가가지고 제1호의 상태 최대, 제2호의 상태 최대 요래 놓고 얘가 28. 자, 일단 요 상황에서 우리가 규격집은 아직 안 봤어요. 규격집은 아직 안 봤으니까 요 원점을 디자인 트리에서 원점을 선택하건 아니면 요 디스플레이 된 요거를 선택하건 둘 다 같은데 여기 클릭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디자인 트리에서 원점을 먼저 선택하고 앞전에 했던 것처럼 요 중심선을 2번 선택하고 일치 구속을 주면 정렬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 됐으면 이 위치를 보기 위해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는 필렛 때문에 모서리선이 이쪽에 하나 더 생겨 있어요. 그죠?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고 이쪽에 있는 이 축의 끝단을 나타내는 요 모서리선이에요. 요 모서리선하고 홀을 클릭해서 최소로 해가지고 15를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아, 원점이랑 잡아도 되죠. 오, 그것도 좋은 이야기였어요. 원점 위치가 어차피 이 단의 위치하고 똑같은 거였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바꿔볼까요? 디자인 트리에서 지능형 치수 넣을 때 디자인 트리에서 원점은 그냥 클릭해 버리셔도 돼요. 그래 놓고 홀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지시선 탭으로 가서 제1호의 상태 최소 요래 놓고 값을 1호 되셨죠? 그러면 이제 규격집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값은 이 T1의 값하고 B1에 대한 것을 알아내야 되죠. 적용하는 축지름은 18파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17초가 22 이하. 여기에 18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준 치수 B1, B2의 기준 치수는 6으로 보면 되겠네요. 아하. 직선홈 요거 그려놓은 거에 선과 선을 선택해서 요거 6 넣는 것이 이게 B 값이 되는 거죠. B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T1이라고 해서 축에서 이거 아래로 내려가는 홈의 깊이 값이 T1이라고 여기 설명된 거죠.
요 T1에 대한 이야기 요거 보면은 얼마로 돼 있나요? 3.5. 그래요. 요게 밑으로 이렇게 돌출 컷해서 파고 들어갈 값이 돌출 컷 블라인드 형태로 아래로 파고 들어갈 값이 3.5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두 가지 다 알아냈네요. 가봅시다. 지능형 치수로 선과 선을 선택해서 요 값을 B1의 기준치수 6. 그러고서 돌출 컷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파고 내려가는 블라인드 형태일 때 깊이 값이 3.5. 이상 없으시죠? 자, 그러면 내가 과제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다 했는지 생각을 해 봅니다. 뭔가 중요한 게 빠졌어요. 못따기 말고. 못따기 말고. 그쵸? 순하사 표시하는 거 있죠? 순하사 표시하는 거 어디에서 했어요? 풀다운 메뉴 삽입에 주석에 나사단 표시 있었죠? 주석은 저 밑에 있죠? 주석으로 가가지고 나사단 표시 요거 하는 거였죠? 삽입에 주석에 나사단 표시죠? 요거 할 때 먼저 선택하는 것을 모서리 선택하는 거였죠? 네. 나사 표시할 여기가 지금 원통행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수나사 자리에 요 모서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나사산 표시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여기 우리가 M10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는 나사로 적용하려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피치값 1.5로 적용하려고 다 생각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사산 표시에서 가는 나사가 리스트가 있긴 있는데 1.5가 있을 거예요. 아마 1.5가 있을 거예요. 일단 뭐 그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주석에 나사산 표시로 이렇게 선택하고 자 적용할 거는 왼쪽에 있는 요 모서리예요. 보이죠? 네, 요 모서리를 이렇게 딱 클릭했어요. 그리고 표준 규격은 KS고 유형은 기계 나사산이고 크기는 얘는 실행만 하면 거의 M8이 먼저 뜨더라고요. 그런데 리스트에서 얘가 M10에 1.5가 아니라 1이 있었구나 이거는 참. 자 M10 곱하기 1.0 리스트에서 찾을 수 있나요? 네, 요거 이렇게 딱 클릭해놔요. 미리 보기는 안 뜨죠? 미리 보기 안 뜬다고 놀라지 마세요. 드로잉 파일, 솔리드웍스 2D 기능인 드로잉 파일 사용할 때 요거 디스플레이 잘 되니까 걱정을 마시고 또 그리고 요거 표시하는 방법은 또 있었죠. 나사산 표시하게 하는 거. 옵션에서 문서 속성 탭 가가지고 그 도면화에 음영 나사산 표시하기 그거 이따가 또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거는 뭐만 표시되는 거예요? 골지름 수나사에 골지름 요거만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마침 조건은 저는 다음까지로 갈게요. 다음까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여기 면 있죠. 그러니까 요쪽에서 오는 단의 측면. 여기 단의 측면까지 이렇게 나사산 표시가 가다가 정지하는 거예요. 요걸로 봤을 때 어머 쌤 잠깐만 요거 나사 틈새 이야기할 때 8.4 파이로 해가지고 DG라는 항목 적용했던 거 8.4 파이 요거였는데 나사산의 골지름을 나타내는 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이게 피치 값이 1이었을 때 운 나쁘면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캐드에서 좀 편집하시면 돼요.
캐드에서 편집하시면 돼요. 자, 여하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요거에서 요렇게 해놓은 거 보고 요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쌤, 여기 불완전 나사부 요거 하기 위해서 1 곱하기 45도 안 하고 여기 모서리를 왔네요. 이것 때문에 먼저 못따기를 안 하고 요거를 먼저 한 거예요. 못따기를 먼저 안 하고. 왜? 못따기 하게 되면은 모서리가 여기로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여기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값이 달라져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따기 안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마침 조건을 이거 다음 면까지가 아니라 블라인드 형태로 갈 때 지금은 이 각진 모서리일 때 요거에서부터 이렇게 골지름이 표시되게 갔는데 이게 블라인드로 깊이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갈 때는 어떻게 조절해야 됩니까? 못따기를 나중에 여기다 줘버리면 못따기 준 D1 값만큼 요게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연장돼서 또 추가가 돼요. 지금은 이제 다음 면까지 하는 거라 상관은 없는데 요게 블라인드 형태로 가가지고 깊이 값을 지정하는 경우로 갈 때는 그거를 감안해서 마이너스 해주셔야 돼요. 편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는 다음까지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다음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딱 눌러요. 자, 이거 편집이 되는 것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마우스 커서를 이 골지름을 나타내는 요 가는 실선에다 슬쩍 갖다 대 보면은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대 보면 요런 식으로 아이콘이 디스플레이 되죠. 요때 요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요때 클릭해주면 그 모서리선을 클릭해주면 가는 실선 이거 클릭해주면 피처 편집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처 편집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한꺼번에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 있었죠. 나사산 표시하는 거. 이 렌더링 도면 작업하기 위해서라도 이것도 켜놔야 되죠. 그죠? 렌더링 도면 작성해야 되니까. 음영 나사산 표시해야 되죠. 자, 요거는 어디에서 간다고 그랬어요? 이 위쪽에 그 뭡니까? 톱니 아이콘처럼 생긴 게 그게 옵션 아이콘이었죠. 옵션 아이콘 누르셔가지고 뭡니까? 사용자 정의가 아니고 그냥 옵션이에요. 옵션으로 선택하는데 문서 탭을 선택하시고 문서 탭에서 도면화 항목이 있어요. 도면화 항목이 있고 도면화 항목 중에서도 음영 나사산 표시 이 항목이 체크가 돼 있어야 하죠. 요게 체크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돼요. 요게 정리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옵션 문서 속성 여기서 도면화 찾으셨나요? 음영나사산 있나요? 체크 켰어요. 확인 표시 잘 떴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뭐에서 설계할 때 어셈블리에서 부품을 바로 설계할 때는 이게 디스플레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옵션을 다 켜놓고 솔리드웍스 모든 파일 저장하고 솔리드웍스를 아예 종료했다가 다시 켜서 옵션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를 다시 켜는 수밖에 없어요. 좀 번거롭더라도 여러 번 그렇게 확인 작업해서 켜질 때까지 그거를 반복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좀 버그라고 해야 될까? 좀 하여튼 저도 IT 쪽은 아니라서 그 이상은 저도 좀 프로그램적인 뭐 버그 그런 것까지는 저도 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좀 짜증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요렇게 얘를 잡아놓고 요거를 잡아놓고 자, 이거 못따기를 여기다 먼저 해봅시다.
이제 1 곱하기 45도 줬을 때 어떤 결과로 바뀌게 되는지 방금 우리가 그 삽입 주석 나사산 표시한 게 1 곱하기 45도를 나중에 주면 어떤 결과로 바뀌는지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거예요. 자, 요 모서리 선택하시고 못하기 가셨나요? 네. 1 곱하기 45도였죠? 뭐 다른 거는 안 할게요. 다른 것도 나중에 하긴 할 거예요. 지금 요것만 따로 관찰하려고 하는 거예요. 1 곱하기 45도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가는 실선의 위치가 요 앞에 있던 게 살짝 X방향으로 라고 할까요? D1 방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D1 방향만큼 1만큼 이렇게 후진을 했죠. 그리고 요거 피처 편집으로 확인도 다시 해보세요. 정상이죠? 오케이. No problem. 자, 요렇게 얘를 확인을 하셨으면, 요거를 확인하셨으면, 이제 나머지 조립 방향 못따기를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는 한꺼번에 하면은 여러분이 요거 무슨 말인가 나중에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나사산 표시한 거, 여기만 못따기 따로 이야기했고요. 자, 풀리하고 조립하기에서 여기 모서리에 1 곱하기 45도 한번 들어가야 되죠. 그런 면에서 풀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 오일실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신에 베어링을 조립하는 것도 보면 오일실 부착 관계 때문에 이게 베어링 조립하기도 이 방향으로 조립하는 것도 다 문제 없어요. 그죠? 단 이쪽에서 베어링 낑겨 올 때는 여기 끝에 모서리는 과제도면에서도 1 곱하기 45도 표시는 돼 있죠. 요렇게 두 군데만 못하게 할게요. 쌤, 잠깐, 쌤. 칼라와 기어를 조립하는 방향 못따기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어디냐면 여기 못따기는 안 넣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 두 군데에 못따기 1 곱하기 45도 먼저 넣습니다. 요거 먼저 넣고, 자, 단면 보기로, 저만 잠깐 요거 단면 보기로 해놓을게요. 단면 보기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보는 게 더 좋겠네.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기가 키 홈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베어링이 조립될 자리라서 코너알도 표현되어 있는 자리죠. 그죠?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 뭡니까? 진지하게 이렇게 진지 모드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실 텐데, 베어링에 대한 규격에서 뒤로 가보면 베어링 끼워 맞춤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31항이 있었어요. 31항. 요거 전체적으로 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아쉬웠는데 잘 됐네요. 요거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야기 해주다가 아차, 나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하는 게 있었어요. 베어링 구석 홈부 둥글기라는 규격인데 요거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피하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요렇게 15파이 선을 나타내는 거고 코너알 0.3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단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여기까지가 15파이 이야기하는 선이고 여기
0.3 요렇게 반지름 0.3 되는 거고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지름이 기어를 조립하기 위해서 여기 지름이 18로 봤던 거죠. 그죠? 그러면은 15에서 18을 빼면은 지름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3의 차이가 나죠. 3의 차이가 나죠. 반지름으로 이야기하면은 요 높이 구간은 1.5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코너 R 때문에 여기는 코너 R을 빼면은 1.2밖에 안 남죠. 이거 왜 이런 거를 봐야 되냐면 베어링이 이렇게 올라타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규제를 하냐면 이 어깨 높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32랑 보고 계시나요? 32랑에서 베어링 구석 콤보 둥글기라고 이야기해놨지만 이 H라는 어깨 높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때 요거는 R값 요거를 포함해가지고 H값을 요렇게 H값을 지정을 해놓고 이것을 봤을 때 얘보다 작으면은 문제가 되니까 요런 거는 주의하자. 요런 규칙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베어링 6002 베어링의 R이 0.3이었죠. 그랬을 때 요거 요렇게 와서 보면은 축 또는 하우징에 적용하는데 레이디얼 베어링의 경우 어깨 높이 H 즉 깊은 원 볼 베어링은 레이디얼 베어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레이디얼 베어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내륜과 외륜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베어링인데 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베어링이죠. 이거를 레이디얼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힘이 이렇게 가해지는 거를 레이디얼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른 분류로 이야기했을 때 모양은 구슬이 들어가 있는 깊은 원 볼 베어링이지만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른 분류를 했을 때 이것이 레이디얼 베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는 구슬 베어링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 롤러 베어링도 해당이 되고 니들 베어링도 해당이 되고 미끄럼 베어링도 레이디얼 베어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러스트 베어링은 다르죠. 우리가 필기 시간에 너무 멀리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개통도에서 이렇게 단열 스러스트 베어링 개통도 이렇게 약도로 그리는 거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하중이 어느 방향으로 가해질 때 축 방향으로 그냥 가해질 때 이거를 스러스트 베어링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축 방향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레이디얼 베어링이 아닌 거예요. 뭐 그런 베어링에 분류하는 방법에 그 힘이 어느 방향에 작용하는 거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잠시 이야기해 봤고요. 아이고 이거 너무 멀리 이야기를 갔는데 자 그러면서 좀 전에 제가 이 18파이에서 15파이를 빼면은 3mm가 나오고 거기서 반지름 방향으로 1.5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1.5가 H 어깨 높이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 문제 없죠? R을 포함해 가지고 여기 R을 이렇게 포함해서 R 값을 포함해서 H 값이 다 얼마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일반일 때도 1.25, 특수일 때도 1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조립방향 못따기를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mm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 어깨 높이 H 규격을 벗어나서 위험해져요. 어깨 높이를 왜 보았고 여기 못따기 안 넣는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되셨나요? 그런 면에서 이 과제를 보고서 나는 여기 기어가 조립 잘 돼야 되니까 여기 그냥 1 곱하기 45도 못따기 줘야지 이렇게만 바로 생각해버리면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넣는 게 맞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은 문제가 이런 거는 업계에 많이 나올 텐데 혹시 높아심에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는 이거 못따기 안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이 기어 쪽에도 이 못따기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못따기로 그냥 치수가 문제 안 되는 옷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넣어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이거 적용 안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축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마무리됐나요? 끝난 거 없죠? 빠진 거 없죠? 실제로 조립을 하면 네. 전혀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다. 값이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네네. 틈이 전혀 없는 건데 요렇게 베어링이 이렇게 와서 닿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틈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근데 여기 축에다가 내가 이 R 값을 이거 0.3이라고 도시를 안 해놓으면 오히려 이 축을 가공하는 회사에서 우리는 뭐 그 절삭공구로 이거 깎다 보니까 내추갈이 1이 나오는 거야. 뭐 이거 뭐 도면에서 이런 지시를 안 했으니까 얘를 1로 그냥 딱 했을 때 이 베어링이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요렇게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아예 안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공 시에 내치갈이 안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명시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네. 뭐 아예 안 적용해 놨다고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이거는 이제 현업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회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거를 도면을 받은 가공업체 입장에서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시되고 지시 없는 그것이 아니라 일반 못되기식으로 생각해 버릴 수도 있죠. 일반 못되기식으로 0.2 곱하기 45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오고 또는 우리가 일반 못되기 할 때는 우리 회사에서는 뭐 1 곱하기 45도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도면에다가 요거 정도는 표시해 주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기 도면에서도 요거 정도는 해 놓는 게 더 맞겠다 이 이야기고요. 자, 재미난 이야기 있었는데요. 자, 야중에 이 축에 대해서 오토캐드에서 2D 답안 작성할 때 여기 쪽에는 역시 센터 구멍에 대한 주소를 남길게요. 여기에 센터 구멍에 주소를 남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 순화사가 이렇게 나고 그리고 요렇게 센터 구멍 사용하는 거 요거 때문에라도 나는 여기를 4.25 되게 하고 여기를 호칭지름 2가 되게 해서 이렇게 주소를 써놓고 난 다음에 이거 남기는 게 맞을까요? 남기지 않는다가 맞을까요? 네, 그렇게 이제 2D CAD에서도 이제 답안 작성할 때 이 주소를 또 추가하겠어요. 즉, 축에 순화사가 나 있다 싶으면 센터 구멍을 남길까, 남기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제 들으셨을 텐데 혹시 그래도 기억이 한 번 더 복습되게 요거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그러면 요쪽 면은 어때요? 상관없다로 놔둘 생각이에요. 요쪽 면은 순화사 없으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럼 또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서는 보통 그냥 놔둬요. 센터 구멍에 대한 것까지도 설계실에서 지시를 하면 그럼 우리 기계에 센터 구멍을 다 맞춰서 만들으란 소리냐? 너무 지나친 간섭이오이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가요. 오늘 2D 답안 작성할 때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저장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기어박스 2의 2번 축의 부품도 작성 투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